네,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예, 지금 예약하신 분들 지금 뭐, 한 30% 나누셨거든요. 예. 저는 여기 칼수학학원 원장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 뵙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설명회를 1부, 2부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근데 1부는 일단은 입시 설명회가 될 거고요. 2부는 수능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번 겨울방학 설명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부는 저희 학원에 입시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예. 이경주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예, 10몇 년 동안 입시를 계속 원서 쓰는 것도 도와주시고 하고 계속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고요.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좀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충분히 이 눈길을 헤쳐 오실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따가 수능 수학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설명회에서 제가 어머님들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주쌤, 지금 저희가 원래 좀 수업이 있는 시간이라, 예, 저는 수업이 없는데, 경주쌤! 또 내일 시험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 혜성이 내일 시험 봐가지고, 경주쌤도 내일 혜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혜성이 와 있거든요. 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구두를 못 신고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카메라 켜 있는 건가요? 네, 켜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경주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릴 부분은요, 이제 입시 전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종합이니 교과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모르는 거는 지금 아닐 거라는 가정하에 거기서 좀 특이한 사항들 그런 거 위주로만 좀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 나눠준 자료집을 지금 제가 몇 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그 페이지 좀 보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메모 좀 하시고 아마 그러셔야 될 겁니다. 입시가 공부예요. 공부에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저같이 이렇게 이거를 뭐 매번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매년 볼 때마다 새롭고 어렵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학부모님 학생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소제목을 제가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라고 이렇게 지어놨는데요. 뭐 성적이 좋은 학생들보다 나쁜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100명이면은 10명 10%만 좋은 학생이고 90명은 못하는 학생이거든요.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적이 안 좋아도 그 다음에 전략을 잘 짜면은 지금 현재의 성적으로 좀 더 좋은 학교에 좋은 학과에 진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전략을 잘 짜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그때 여기 설명을 제가 드릴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네, 뭐 입시는 벌써 이제 수능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입시는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처음에 이제 보실 내용은 이제 일정입니다. 일정. 뭐 2019학년도 입시에 대한 일정을 살펴보면요. 우선 원서 접수, 수시부터 보시면 원서 접수는 9월 초중반에 원서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에서 3일 이상 학교에서 그냥 정해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만약에 9월 10부터 10, 11, 12 우리는 이렇게 10, 11, 12 이 3일 동안 원서를 받겠다. 이렇게 공지를 하면은 그때 원서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서 접수 기간에 이제 만약에 종합 전형을 쓰거나 기타 어떤 전형을 쓸 때 서류를 제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 학교가 9월 10, 11, 12 원서 받겠다 그러면은 한 14일까지 내라 이런 식으로 또 따로 공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형 기간이라는 게 이제 원서 쓰는 날부터 해서 12월 12일까지 이렇게 94일 동안 돼 있는데 이 전형 기간은 말 그대로 면접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논술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적성검사를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형들을 학교마다 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때 본인이 맞춰서 그 자기 본인의 전형 기간에 이제 가서 뭐 면접을 보거나 뭐 논술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합격자 발표가 이제 12월 14일 날까지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14일 날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14일까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벌써 발표가 되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등록 기간이 있는데 말 그대로 등록을 하는 기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등록을 못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추가 합격이라는 거를 이제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은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내가 그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러면요 등록을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추가 합격된 사실만 있어도 정시에 원서를 못 씁니다. 나는 추가 합격을 했지만 난 안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추가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시에는 원서를 못 쓰고요. 만약에 정시에 원서를 쓴 게 이제 다 데이터상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밝혀지면은 그의 입시에 대한 모든 거는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네. 추가 합격은 네. 어쨌든 전화를 해서 네.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안 한다고 하면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추가 합격? 네, 추가 합격 사실만으로도 정시에 원서를 못 써요. 제가 선생님 그러면 네. 추가 합격도 명단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학교에. 네, 추가 합격된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추가 합격이 됐는데 안 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추가 합격된 사실은 있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정시 원서 못 씁니다. 왜냐면 예비 번호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아니에요. 예비 번호는 추가 합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예비 번호는 추가 합격이 아니고요. 추가 합격은요. 추가 합격 됐다고 전화가 와요. 그리고 그때 기간에는요. 그 전화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못 받으면 이제 그게 학교들마다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전화를 학교들마다 좀 달라요. 우리는 수시에서 그 어디를 오던지 말던지 그런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런 성향의 학교들이 왜냐하면 정시에서 많이 뽑기를 원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전화 안 받았네? 빨리 넘어가야지 하는데 어떤 학교들은 전화를 안 받았어도 문자로 남겨서 뭐 내일 몇 시까지 어느 은행에다가 등록금을 내시면은 네 됩니다. 뭐 이렇게 문자가 또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건 학교 성향마다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전화를 못 받아도 아마 문자로는 거의 다 이제 전송이 될 거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근데 이제 전화 안 받았다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좀 별로 없어요. 예전만큼은. 예전에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추가 합격되는 기간에는 진짜 밤 11시에도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에 전화 와서 무슨 대학교인데 등록하실 건가요? 라고. 선생님 그러면 네. 예비번호 받은 학생들 순서로 추가 합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 합격과 예비번호 받은 거는 의미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비번호가 1번, 2번 순서대로 합격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추가 합격이 될 예비 번호는요, 말 그대로 예비 번호예요. 그러니까 등수를 이렇게 1번이면은 떨어진 애 중에 1등이거든요. 10번이면 떨어진 애 중에서 10등이고요. 근데 1번부터 연락이 가는 거죠.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네. 전화를 가는 경우는 합격 처리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연락이 와야지 추가 합격이 된 거예요. 문자나 전화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못 받았어도 네. 일단은 추가 합격으로 된 게 명단이 남는다. 네, 맞습니다. 네. 추가 합격된. 보겠죠, 뭐 추가 합격 때. 그리고 그때 되면요. 궁금해가지고 진짜
홈페이지 하루에도 수백 번 들어가요. 설마 나 진짜 내가 떨어졌나? 붙었나? 아니야 잘못될 수도 있어. 혹시 몰라. 수십 번 들어가 봐요. 그거 뭐 이 기간에 뭐 유럽을 가 있을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시로 한번 일정을 보시면요. 이제 내년 이맘때쯤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야기할 때는 크리스마스 끝나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끝나고 이제 원서 접수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일 이상 하고요. 전형 기간은 가나다군 이렇게 3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마다 하나의 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9일씩이었는데 뭐 8일로 뭐 줄었습니다. 뭐 그게 크다 의미는 없고요. 근데 정시는 그냥 원서만 내고서 그냥 가만히 그 합격을 기다리는 건데 뭐 전형이 필요하냐? 일반적인 이과 문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체대, 음대, 미대는요 실기를 봐야 돼요. 그럼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 전형 기간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군이 만약에 1월 4일부터 1월 11일이면요, 체대 애들 이때 면접 실기 보러 다녀야 되고요. 미대 지원하는 애들, 음대 지원하는 애들은 실기 보러 다녀야 돼요. 정시 기간에 예체능은 되게 힘듭니다. 되게 바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마찬가지로 합격자 발표를 하고요. 합격자 등록을 하고요. 추가 합격도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추가 합격 마감이 된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 모집은 뭐냐면요. 정시까지 다 치렀는데 애들이 안 채워지는 거죠. 학교에서는 무조건 다 채우고 봐야 되거든요. 정원이 1000명인데 995명이 정시까지 이제 등록을 했으면은 5명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등록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추가 모집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 이후에 각 학교의 홈페이지들을 다 들어가 보시면요, 공지사항 첫 번째 막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표시해가지고요, 추가 모집 이렇게 떠요.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다고 해서 다 마감이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교들마다 자존심 때문에 이것까지 굳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무슨 대학교인데 그래도 이름이 있지 라고 해서 안 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한 학교들이 한 10명 내외로 합니다. 지방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근데 어디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네,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다 해야 돼요. 지금 이 자료집 만드는 것도 이런 표들이 어디에 딱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다 제가 자료들 찾아가지고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추가 모집은 내가 그러면 다 이렇게 몇 군데 넣어도 상관없나요?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다군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대학에 가나다군이 있는 학교가 있고 뭐 없는 학교가 있고 네. 있잖아요. 한 학교에 가나다군을 다 넣을 수... 네,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정시 이야기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정들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절대평가를 올해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 실시가 됐는데, 이제 기존에는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다 이제 예측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모든 절대평가에 대한 비밀이 밝혀졌죠. 우선 보시면은 올해 영어가 쉬웠어요. 올해 영어가 쉬워가지고요, 10%, 10명 중에 1명이 1등급을 맞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거 우리 지금 자료집에서 뭐 4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수시에서는 우선 영어가 보통 일반적이었을 때 2등급이 나왔던 학생들 같은 경우가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면은 최저 기준을 맞추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최저 기준을 맞추는 학생이 많다는 건요, 실질 경쟁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아마 좀 더 경쟁이 심해졌을 거예요, 올해. 뭐 아직까지 우리 올해 지금 지진이 나는 바람에 원래 지난주에 다 끝났어야 되는데 22일까지 올해는 추가 합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시가 전형이 다 끝나진 않았어요. 이번 주에도 지금 오늘도 벌써 발표를 했고 내일도 또 발표를 하고 모레까지도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정시에서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이제 정시는 아직 진행이 안 됐지만 뻔해요. 정시에서는 영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2등급을 맞으면 그래도 점수가 깎이잖아요. 지금 정시에서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뭐 문과 같은 경우에 뭐 수학 20%, 영어 35% 뭐 이렇게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요, 영어 20% 이런 식으로 줄였어요. 국어를 늘리고 사회를 늘리고. 왜냐하면 영어가 그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을 거라는 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대학에선 당연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정시에서는 영어의 그 영향력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본인이 80점대 초반을 맞는다고 하면요 9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왜냐면 81점에서 9점을 올려 세 문제를 더 맞추려면요 그 학생은 엄청나게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세 문제가 상당히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세 문제 맞추기가. 근데 그 시간에 국어는 한 문제를 더 맞추면요 100분위가 올라가요. 영어는 그렇게 세 문제를 더 맞추려고 공부했다가 두 문제 맞추잖아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죠. 수학 한 문제, 영어 한 문제 맞추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시 입장에서 영어의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정시의 영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어 등급 하나 차이가 1등급하고 2등급 당연히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영어의 반영 점수들은요 거기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국어 한 문제보다도요 덜해요. 그 시간에 국어를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게 더 효율적이라 이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87점, 88점 보통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은 그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걔는 영어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걔는 그 학생은 1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쉽잖아요. 그쵸? 이거는 지금 80점대 후반만 이야기했는데 70점대 후반이나 70점대 초반을 맞는 학생들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70점대 초반을 맞는 학생들 내가 제일 잘 본 성적이 75점이야. 여태까지 제일 잘 본 성적이 75점이야? 그럼 그 학생은요 8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회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국어에서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거기 3페이지에서 표에 보시면은 어떤 학교는 총점을 반영을 하고요. 어떤 학교는 감점을 하고요. 그러니까 1등급은 10점인데 2등급은 9점, 3등급은 8점에서 1등급은 빵점이고요. 2등급은 마이너스 1점, 3등급은 마이너스 2점, 4등급은 마이너스 3점. 이렇게 감점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 3등급은 90점 이런 식으로 그냥 반영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1등급은 빵점, 2등급은 플러스 1점, 3등급은 플러스 2점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밝혀졌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이요 총점도 높고요, 감점은 적고요, 가산점은 높아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고요. 영어는요 그래서 1등급을 반드시 맞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 1등급이라는 건요 절대적인 1등급이 아니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73대 초반이면요 8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지금 60점 우리 애가 지금 60점 후반인데 1등급을 어떻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아니고요. 반드시 그 전략적으로 그 점수대의 초반이면은 노력을 굳이 안 해도 되고요. 후반이면은 그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 반영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도, 표에 나와 있는 것들 여기 보시면은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제 한국사입니다. 한국사가 필수거든요. 우리 자료집에서는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인데 한국사는 문과는 30점, 이과는 25점 맞으면요 수시로 가던 정시로 가던 불이익 전혀 없어요. 여기서 30, 25점이라는 게
보통 30점이면 3등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과, 그 다음에 25점이면 4등급인데요. 한국사를 수시에서 최저 기준에 반영을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문과는 3등급, 이과는 4등급이라고 보통 이렇게 잘라놔요. 그래서 문과 3등급, 문과는 30점, 이과는 25점만 맞으면은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한국사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한국사 학원을 다니고 한국사 검정시험을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이게 더 도움이 될까 해서 뭐 내년 4월에 있는 한국사 검정시험을 너는 준비해라.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20문제 나오거든요. 자기가 좀 자신 있는 분야만 공부해서 그 문제만 10문제만 맞히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기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만 강하다. 그럼 조선시대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조선시대 10문제 나오겠죠. 자기는 고려시대만 자신 있다. 그럼 그다음에 그러면 삼국시대랑 고려시대 그것만 준비하면은 10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사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문과 30점, 이과 25점만 맞으면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반영에 대한 것도 표도 거기 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겁니다. 대학교들이 이제 보통 언론에서 매번 수능이 끝나면은 큼지막하게 대문짝만하게 이런 문구를 헤드라인에 올려요. 수시가 뭐 사상 최대다. 올해 헤드라인에는 보통 이게 나왔어요. 정시 사상 최저 인원을 뽑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말 믿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절대적으로 총 인원수 비율로 보면요. 수시가 월등히 높아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해이죠. 그렇지만 수시에는 전형이 6, 7가지예요. 정시는 하나입니다. 뭐 서울시립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적인 정시 비율도 이렇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수시를 분석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정시는 전형이 하나예요. 근데 수시는 전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수시 많은 전형에 내가 원서를 다 쓸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과 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체능 아니다. 뭐 특목고가 아니다. 그럼 특기자 쓸 일이 없거든요. 뭐 군자녀, 뭐 사회 뭐라 그러죠? 저소득 체험? 네, 그런 게 아니면은 요것도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보통 이 중에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쓰는 건요, 1개 전형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연세대학교 보시면은 논술이 18.7%,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2가지로 나눠서 뽑는데 여기 최라고 써 있는 건요,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이고 추라고 써 있는 건요, 그 교사 추천이 아니고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면접이라고 써 있는 건요, 면접이 있는 전형이고, 물론 면접이 있는 전형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만 좀 특이하게 써놨어요. 왜냐하면은 고려대학교가 좀 특이한 게 얘네들은 교과라고 빠득빠득 우기는데 교과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 전형이. 근데 얘는 항상 이걸 교과라고 우겨요. 매년 교과라고 우겨놓고 추천서 내라, 그 다음에 최저 기준 있고 면접도 보라고 해요. 근데 이건 교과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얘네들은 교과라고 우기죠. 자소서 안 내지 않냐? 그냥 단지 그거예요. 근데 면접 보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요. 그 하루를 다 버려야 됩니다. 뭐 이야기하던 것 좀 이어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전형 최저가 있는 전형이 18.5고요. 최저가 없는 전형이 7.6. 그 다음에 특기자. 연대의 특기자는요, 과학고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고려대는요, 특기자를요, 외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거의 다 과고를 위한 전형이고요. 이건 거의 다 외고를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고 학생들은 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그 다음에 사회배려, 그 다음에 정시 보시면요, 이 연세대학교의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제일 인원수를 많이 뽑는 전형은요, 정시예요. 그 수시를 제일 많이 뽑는다는 거에, 그래서 너는 수시로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절대적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논술 22, 그 다음에 교과 전형 뭐 13 이렇게 뽑는데,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논술을 좀 많이 뽑고 종합을 많이 뽑는데 좀 정시를 좀 적게 뽑죠. 그렇지만 이 정시 14.3이요. 아주 적은 인원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수시에서 학생들을 100명을 뽑는다고 하면은 100명이 다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명이면은 90명이 등록해요. 그럼 10명은 어디로 오냐? 정시로 넘어가요. 정시로 많이 넘기는 걸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정시로 많이 넘기지 않는 많이 안 넘기길 원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건 학교의 성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성향도 있지만요. 그 학교들의 그 위치가 있거든요. 아, 나는 이 학교랑 경쟁인데 얘네들한테 학생들을 뺏기지 않으려면은 수시에서 많이 확보를 해둬야 돼. 뭐 그런 학교들 있어요. 뭐 다른 학교들 다 보시면요. 정시가 인원수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수시로 대학을 가야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많이 벌어지냐면요. 수시로 원서를 9월 초에 쓰잖아요. 그러면요. 고3 교실을 가면은 공부 안 합니다. 남자 학교들 축구, 농구를 해요. 여자 학교들 말뚝박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종합전형의 원서를 쓴 순간 붙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 안 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애들 옆에 가서 막 이렇게 깐죽깐죽 대요. 너 수능 볼 거야? 나는 이거 종합 썼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부는 8월 31일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9월 1일부터는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학생부는 벌써 데이터가 넘어갔기 때문에 수정을 못해요. 그래서 8월 31일 이후에는 제가 학생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조퇴해라. 공부 너네 분위기 아닌 거 다 알기 때문에 조퇴해라. 아니면 학교 가지 마. 그럼 독서실 가. 혼자서 공부해. 그러면은 안 돼요. 담임한테 혼나요. 담임한테 혼나는 게 뭐가 대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담임이 그 야자를 빠지면은, 그 다음에 학교 안 오면은 막 담임한테 문자 오고 그런다고 되게 싫어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는요, 학교에 3분의 1은 학교를 안 나와요. 9월부터. 학교에서도요, 신경 안 써요. 왜냐면은 솔직히 학교에서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학교는요, 완전 난장판이에요. 진짜로 9월달 고3 교실을 가보시면요, 정숙하게 공부 안 합니다. 선생님들이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추천서 써줘야 되고 원서 상담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대신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대로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럴 거면은 아예 학교 가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안 가도 돼요. 결석일수 그런 건 상관없어요. 개근상을 타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개근상 안 타도 괜찮습니다. 타야죠. 타야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나중에 대학 가서 네. 쓸 때도 있거든요. 저도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거를 사용해 본 적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네. 또 그런 분야가 있어서. 네. 뭐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아니다 싶으면은 뭐 제 말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원수를 우선 봤을 때 정시가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우선 그리고 이제 수시 전형에 있는 몇 가지 전형에서 특이점들만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자료집에서는요 8페이지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요. 우선 종합전형에서 종합전형 뭐 전형이 너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요 상당히 늘어났어요. 2018년도 입시부터는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상당히 많고요. 19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추천서에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 고등학교에서 100명이 추천을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안 해주죠. 야, 너 어차피 써도 안 돼. 그래도 그냥 전화해
하셔가지고 써달라고 그러세요. 만약에 쓰고 싶으면요. 그래도 됩니다. 그럼 무조건 써줘요. 보시면은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꼭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요, 저 위에 있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 전형은요, 학교장 추천이 필요 없는 종합 전형이고요. 고교 연계 전형은요, 학교장 추천, 문과 2명, 이과 3명, 예체능 1명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둘 다 종합 전형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 경쟁이 우선 적어요. 경쟁이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있음으로 인해서 면접이 우선 없어요. 면접이 없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면접 때문에 하루를 다 버립니다. 근데 면접은 보통 수능 전에 보는 경우들 많아요. 그럼 수능 2주 남기고 주말에 토요일에 대한 일요일 하루를 면접을 보러 가야 돼요. 근데 그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물론 나는 수능 다 포기했어. 난 이거에 올인이야. 그러면 면접 무지하게 준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점수는 어느 정도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요, 검증이 된 학생들이 많아요. 검증이 된 학생들이 많거든요.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점수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이 전형은요, 추가 합격 인원이요, 상당히 적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절실한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으면 딴 데로 빠져나갈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은요, 조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붙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 인원수가요, 위에 보시면요, 이 전형과 이 전형 봤을 때 좀 더 많다는 거 확인하죠. 28명 정원인데 8명 추가 모집이 됐다는 거고요. 얘는 14명인데 24번까지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다른 학교에 붙은 학생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밑에는 이제 뭐 문과나 이과나 하기 위해서 이과 놓은 건데요.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경쟁은 당연히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추가 합격 인원수도요. 뭐 이과 같은 경우는 뭐 문과보다는 좀 여기 표에서는 좀 덜한 건데, 뭐 이과랑 왜냐하면은 이거는 학교의 특성도 있는 게 경희대학교 이과는 문과보다는 조금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붙었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문과보다는. 문과 성향이 조금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요, 받는 게 좋습니다. 전형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거든요. 네, 다음에 이제 어느 전형이든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의 원서를 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최저 기준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실질 경쟁률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건 서강대학교 이야기인데, 경제학부의 자기 주도형은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형 전형은 최저 기준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경쟁률은 높아요. 22.37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4대 1밖에 안 된다는 게 나오죠.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논술 전형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최저 기준은 논술이든 종합이든 교과든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저 기준이 없는 것과 있는 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저 기준이 있는 경우들이 좀 특이한 경우거든요. 뭐 밑에는 뭐 이과 건데, 이과도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이과도 보시면은 일반형 같은 경우 최저가 있는데, 뭐 작년이나 올해 봤으면 23.03이었던 게 실제로 최저를 맞춘 학생들은 3대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16.1대 1이었는데 최저를 맞춘 학생들은 3.3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에서 특이한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꾸만 최저 기준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세종대학교가 2015학년도까지 교과 전형에서는 최저가 있었는데, 수능 최저가. 근데 2016학년도부터는요, 수능 최저 기준을 없앴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경쟁은 조금 줄어들거나 비슷하거나 뭐 과마다 조금 다른 게 보이는데, 합격자들의 점수를 보시면요, 많이 높아졌습니다.
2015학년도에 1.8이었던 게 2016학년에 1.52, 그 다음에 2017학년에 1.57로 조금씩 올라간 거 확인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기계항공우주공학과를 보시면요. 2015학년도에 2.8, 16학년도에 1.9, 그 다음에 17학년도에 1.87, 요 정도로 점수가 높아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보시면은 문과는 점수가 되게 높은데 이과는 점수가 낮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과 내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수가 우선 적고요. 그래서 이과 내신 3.5랑 문과 내신 2.5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문과 내신 3.5와 이과 내신 2.5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여고들도 전교 인원수가 많아요. 근데 성북구 정도만 가도요. 여고들의 정원이 이 노원구보단 적거든요. 거기에 이과는요 100명 안 돼요. 이과가 100명이 안 됩니다. 2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한 70명, 8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등급 인원수가 안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는 어떤 시험 같은 경우는 80점이, 예를 들어서 80명이라고 하면은 1등급은 3.2, 4% 곱해서 3.2명이거든요. 그럼 3명이에요. 근데 동점자가 4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1등급이 없어요. 내신은 동점자가 나오면 밑에 등급을 주고요. 수능은 동점자가 나오면 위에 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나오면 그 학교는 1등급이 없는 시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더 심하고요. 지방은요. 이과, 여고의 이과 같은 경우는요. 한 반만 있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과 내신은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과가 내신이 이게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이과 2.5나 문과 1.8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시면요. 점수가 높아졌어요. 점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존보다 뭐가 늘었냐면요. 추가 합격하는 인원수가 늘은 걸 또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건 또 뭘 의미하냐. 점수대가, 합격자들의 점수대가 높아요. 그럼 이 점수대면요. 다른 학교에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그 신촌에 사는데 홍대랑 세종대를 붙었어요. 굳이 세종대를 올 이유가 없죠. 뭐 지역적인 면만 따져도 뭐 그렇고요. 뭐 다른 이유에서도 이 학교랑 뭐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난 이 학교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는 학교인데 이 학교를 붙었다. 그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인원수가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교과 전형 있잖아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 물론 없는 교과 전형도 해당이 되는데 교과 전형에 미달 상당히 많이 납니다. 미달 상당히 많이 나요. 올해 제가 가르친 학생도 하나가 내신이 3점 후반이에요. 내신 3점 후반인데 교과로 성신여대를 붙었어요. 근데 점수 발표되는 거 보면요. 택도 없거든요. 근데 붙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 과가 어느 대학교에 어디 과가 붙어요? 어디가 안 돼요? 올해는 또 어디가 이렇게 박 터질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모르죠. 네, 그걸 알면은 여기 안 있고요. 뭐 점을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달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잘 찍었는데 미달이 나서 내성적으로 절대 못 갈 학교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한 학생이겠죠. 예. 그렇다고 뭐 떨어졌다고 나쁜 일 하는 건 아니고요. 떨어진 건 그냥 뭐 평민. 이제 붙은 학생들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교과에서는 미달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좀 한번 살펴볼게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논술 전형을 상당히 좋다고 보는 전형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논술을 없애라고 하는 취지지만 대학교에서는 논술을 없애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논술을 없애라고 해서 논술이 없어졌다고 막 여기 말고 다른 설명회들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논술 전형은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요.
늘어났어요.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1000명이 넘게 논술 인원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러니까 2019학년도 논술은요, 2018학년도 논술보다요, 뽑는 학교 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학원들을 다녔을 때, 학원에서 어떤 설명을 했을 때, 논술 전형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건요, 네, 사실과 다릅니다. 뭐 수치상으로만 봐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13,120명을 논술로 뽑았지만요, 2019학년도에는요, 13,310명을 뽑아요. 논술 전형은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논술 전형에서, 그리고 논술 전형을 또 왜 좋아하냐면요, 그 성적이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눈을 돌리는 전형이 종합 전형이거든요. 근데 종합 전형은 기준이 없잖아요. 뭐를 해야지 내가 붙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뭐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종합 전형 그 채점 기준이나 뭐 그런 것들 보면요, 뭐 미래성, 도덕성, 뭐 성장 가능성, 그거를 본대요. 부모인 나도 얘의 미래성, 성장 가능성, 얘의 잠재 능력을 모르겠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람이 얘를 어떻게 할까? 신기하죠.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합전형은요, 그 종합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요. 발표하지 않습니다. 점수 그런 거 전혀 하나도 발표하지 않아요. 채점 기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면접관들의 주관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그런 전형을 준비하는 것보다 최저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입시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지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도 이거 논술 전형은 객관적이잖아요. 내가 모르면은 못 쓰는 거고 알면은 쓰고 나오는 거고, 그럼 글을 쓰면서 아니면은 수학 논술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감이 괜찮다, 많이 썼는데 라는 느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최저 기준을 맞췄으면 기대해 볼 만한 거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을 준비하면서 최저 기준을 맞췄는데 떨어졌다. 그럼 최저 기준을 맞췄다는 건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수시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정시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없는 종합 전형에 매달리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입시에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논술 전형 보시면요, 특이한 사항이 연세대학교가 논술 100%로 학생부를 보지 않아요. 근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논술 전형을 썼다는 것 자체가 우선 교과 못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부가 좋은 학생들이요 많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학교, 우리가 보통 최상위권 학교라고 하는 학교들도요, 그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교과 성적은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럼 높으면 교과를 쓰죠. 그 다음에 뭐 특이한 사항들 노랗게 표시해놨는데요. 뭐 성대 같은 경우는 뭐 의대 논술 뭐 폐지했습니다. 뭐 별로 크게 의미 없어요. 10명밖에 안 되고요. 뭐 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합니다. 논술 전형을 써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좀 경쟁이 조금 있었는데요. 경쟁이라는 건 무슨 경쟁이냐? 추천서를 받기 위한 경쟁이거든요. 그 학교 내에서. 근데 요즘에는 크게 이것에 대해서 경쟁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쓰고 싶다 하면요, 그냥 담임한테 이야기만 해 놓으면요, 특별한 결격사하고 없는 이상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문이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줍니다. 뭐 여기 표에 거기 다 정리가 돼 있는 것들 참고해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거고요. 특이사항 또 하나가 이겁니다. 성신여대가 논술 전형을 폐지를 시켰다가 올해, 그러니까 2019학년도부터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만 많이 하라고 해서 종합 전형으로 많이 이제 학생들을 뽑았더니 이제 재미를 못 본 거죠. 재미를 못 봤다는 건요, 경쟁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는요, 입시 전형을 계속 바꾸는 이유가요,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우리 학교의 무슨 과가 그 어떤 신문 기사에
200대 1 그런 것 뜨면요, 대학교에서는 아주 좋아하죠.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면 경쟁이 많아지면요, 언급이 많이 되고요. 그러면 인기가 있는 학교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논술을 신설을 했어요. 2010학년도부터 241명요. 근데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우리가 지금 서울 경기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 만약에 여기가 충청도였으면 이거를 언급을 좀 많이 하게 됐을 거예요. 이건 충청도에 있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는 저희가 서울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 위주로만 이제 좀 입시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도 의대에서 논술을 없앴다가요, 다시 부활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런 특이사항들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요, 논술이 학교를 결정짓는, 논술 이 과목이요, 학교를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되거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유일하게 지구과학을 논술에서 보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선택 과목, 요즘에는 과학 논술을 본다고 해도 본인이 좀 공부한 그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예전에 한 10년도 안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땠냐면은 내가 물리를 안 했는데 논술에서 물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또 논술을 위해서 물리를 또 공부해야 되냐? 또 그렇지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택이 있죠. 근데 특별하게 연세대학교만 지구과학을 상당히 좋아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연세대학교가 과학고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과학고 애들이 지구과학 공부해서 오게끔 하려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학 보는 학교들 이렇게 선택이 있다라는 거고요. 건대 같은 경우 보시면요, 어떤 과들이 있잖아요. 그 과의 특성에 맞게끔 과학 과목을 지정하는 과들이 있는데요. 우리 과는 이 물리라든 화학을 하든 생명을 하든 우리 과에서 공부하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너가 알아서 그냥 선택해서 시험 봐 라고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거는요, 바로 요겁니다. 이 학교들은요, 지금 과학을 안 봐요. 과학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문과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요, 붙는다는 보장을 못 해요. 100일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과 같은 경우는요, 다 못해도 수학만 너무 잘해요. 항상 1등급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최저 기준이 없는 수학만 보는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는 거 상당히 도움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과 논술은요,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수학 문제들이요, 수능에서 나오는 제일 어려운 문제보다도요, 쉬워요. 지문이 길어서 그렇지 21번이나 30번 문제, 제일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죠. 두 문제 푸는데 2시간 정도 이렇게 주니까요. 2시간에 100분 이렇게 주니까요. 물론 여기서 두 문제가 진짜 두 문제가 아니고요. 큰 1번에 조그만 번호 4문제 정도, 큰 2번에 조그만 번호 한 3, 4문제 정도 그렇게 딸려 있고요.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거 다 못하는데 수학만 진짜 자신 있다 하는 학생들은요, 이 전형을 쓰는 거,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논술 전형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논술 전형을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그럼 논술 전형에서 우리가 어떠한 게 제일 중요하냐? 논술 준비는 수능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에 쓰는 게 당연히 좀 더 유리하고요.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이 만약에 논술 전형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정시에서 합격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생부는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성신여대 논술 전형의 원서를 썼어요. 근데 내신이 4등급이에요. 그 학생은 내신 1등급과 경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신 1등급은 성신여대 논술 전형에 쓰지 않아요. 내신 2등급도 성신여대 논술 전형에 쓰지 않습니다. 보통 내신 1등급, 2등급은요, 교과 전형으로 웬만해서 많이 빠져요. 그럼 실제로 4등급 학생이 경쟁하는 학생은 3등급이거든요. 그럼 내가 4등급을 받아서 뭐 어떤 표를 봤더니 4등급이면은 10점이 이렇게 1등급하고 10점 차이가 나더라. 그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나는 3등급과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3점이 깎이는 게 되는 거예요. 10점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학생들이 벌써 1등급, 2등급은 없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학생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논술 전형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시면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적성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적성검사는 내신도 안 좋아. 모의고사도 안 돼. 논술은 못 놈의 논술이야. 비교과 한 거 하나도 없어. 특기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요. 쓸 수 있는 최고의 전형이죠. 이 논술 전형과 마찬가지로 이 적성 전형도요. 지금 현재 교육부 방침상 많이 계속 없애라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대학교들은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대학교들은요. 전형 못 없애요. 왜 못 없애냐? 뭐 여기 가천대에 보시면 제가 노랗게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이 가천대 같은 경우는요. 적성으로 엄청나게 학생들이 많이 원서를 쓰는 학교예요. 가천대 간호학과 적성검사 전형은요. 100대 1 됩니다. 100대 1 돼요. 추가 기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성검사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요. 내신도 안 좋아, 모의고사도 못 봐, 비교과도 못해, 논술은 무슨 놈의 논술, 그런 학생들이에요.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보시면요. 유일하게 두 개 학교가 고려대 세종캠퍼스랑 홍익대 세종캠퍼스가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적성검사 전형에. 이 두 학교는요. 최저를 맞추면요. 90% 합격 보장이에요. 최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성적대가 지금 저희가 사는 데가 이 지역이라서 여기를 잘 모르는데 이게 충청도 조치원 그쪽에 있잖아요. 여기 너 써라. 그럼 너 최저 맞추면 최저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안 간대요. 너무 멀어요. 지방이잖아요. 그럼 네 성적으로 어딜 가? 요거 최저 맞추면요 상당히 좋거든요. 합격하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학교가 좋다 안 좋다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합격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최저를 맞추면은. 그것도 한번 좀 멀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거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학생들이 적성검사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 한성대나 평택대 같은 경우는요, 적성검사를 폐지했다가 작년부터 2018학년도죠, 부터 다시 부활을 시킨 학교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적성검사 전형까지 해가지고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이제 좀 특이사항들을 지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정시에서 뭐 정시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뭐 수능으로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다. 근데 정시에서 좀 특이한 것들, 어떻게 보면 점수보다 더 중요해요. 원서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요, 정시는요 추가 합격을 기대하고서 원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시는 최초 합격을 했으면요 되게 억울합니다. 30명을 뽑으면 1등과 꼴등으로 붙은 학생이 점수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1등으로 붙은 학생이 다른 학교에 붙어서 빠져나갔으면 모르는데 다른 학교에 붙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너무 억울하죠. 저 점수로도 여기로 오는데 난 이 점수 맞고 왜 얘랑 같이 여기 앉아있냐. 그런 좀 억울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시는요 추가 합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우선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우선
서울대가 가군에서 293명을 뽑아요. 근데 서울대 가군에서 그 왼쪽은 인문계고요. 문과는 자연계인데요. 서울대가 가군에서 293명을 뽑는데요. 서울대학교 문과 같은 경우는요. 정시에서 빠져나가는 학생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문과에 붙었는데 어디를 빠져나가겠어요?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디로 갈 거냐? 교대 갑니다. 왜냐하면 내 꿈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서울대학교를 다닐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꿈인 학생들은요. 서울대학교에 붙었어도요. 교대로 가죠. 뭐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는요. 서울대학교는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에서는요. 많이 빠져나갑니다. 서울대학교로.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빠져나가는 애가 없는데 연세대 고려대에서 어떻게 서울대로 빠져나가냐? 이거는 서울대 붙은 애들이 나군에서 붙어봤자 어디 붙겠어요? 연세대 고려대 붙겠죠. 같이 붙은 거예요. 같이 붙으면 서울대 가는 거기 때문에 빠져나간 게 아니고 같이 붙어서 서울대에 등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채워지지 못한 그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과는 조금 다른 게 이과는 의대, 치대, 한의대가 있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는요. 뭐 대학교 관심 없어요. 지방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붙으면 돼요. 서울대학교 361명이지만 서울대학교 붙은 학생들이 나군에 있는 단국대 의대 붙으면요. 가죠. 저 같아도 갑니다. 뭐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근데 가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붙은 학생들이 나군이나 다군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를 붙으면요. 빠져나가는 학생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요. 가군에서 서울대에 붙고 나군에서 연세대, 고려대 붙는 학생들도 있는데 서울대에서 또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로 이동을 하게 되죠. 문과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문과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정시에서는 추가 합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는 추가 합격이 제일 중요해요. 추가 합격을 기대하고 원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서울대 문과가 아닌 이상.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같이 책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요.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서울대 문과입니다. 서울대 문과 보세요. 거기 오른쪽, 표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2017 충원율, 아직 정시 2018학년도는 정시가 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결과거든요.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보시면요. 충원율이 거의 제로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서울대 심리학과 모집 정원 9명인데 추가 1명도 없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68명인데 추가 1명 됐어요. 이 학생은 교대 갔겠죠. 네. 그래서 서울대 문과는 정시에서 추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요. 우리 애는 서울대랑 거리가 먼데 어느 설명회를 가도 자꾸만 서울대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서울대 한 명이요. 그 점수대가 낮은 학교 서울대부터 해서 밑으로 쭉 낮은 학교면요. 학교 하나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인원수를 만들어요. 서울대 한 명이.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서울대 한 명이 연세대 고려대 다 붙잖아요. 그럼 여기서 연세대 고려대에서는 다 빠져나가요. 그럼 연세대 고려대가 텅 비면요.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가 싹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럼 더 밑에 학교들은요. 학교 하나가 다 바뀌는 거죠. 네, 16쪽도 보실게요. 16쪽도 보시면은 여기서는 또 재미난 게 있는데 이러죠. 우리 애가 연세대학교를 원서를 쓰는데 그래 나는 연세대학교 원서를 써서 그래 좀 점수가 낮은 인기가 없는 학교를 써서 너 붙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연세대학교에 붙은 학생 중에서 서울대학교로 빠져나가야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연세대학교에 인기 있는 과에 점수가 높은 애들이 분포돼서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겠죠. 추가 합격을 생각하시면요. 연세대학교에 인기 있는 과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학생들이 서울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거기 표에서도 다 증명이 된 거예요.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요. 인기 있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충원율 엄청나게 높아요. 거기서
경영학과가 127명인데 157번까지 붙었다는 거거든요. 보통 이거를 한 바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10명인데 10번까지 붙으면요, 한 바퀴 돌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한 바퀴가 돌잖아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래요. 재작년에도 그랬고요. 근데 밑에 보세요. 연세대학교 사학과, 연세대학교 철학과.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붙은 학생은요, 진짜 철학을 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를 간 학생은 거의 없어요. 연세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붙으면요, 딴 데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노노문학과도 마찬가지고요. 17명 뽑는데 이 학생들은 한 명도 없잖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또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1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고려대학교거든요. 근데 고려대학교도 보시면요, 인기 있는 학교가 많이 빠져나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연세대학교보다는 좀 적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 학교들이 이름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써 있는 게 뭐 점수도 뭐 조금 반영이 돼 있지만 인기 순이에요. 학생들의 선호죠. 연세대랑 고려대 중에서요, 둘 다 붙으면요, 연세대를 좀 더 선호합니다. 뭐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너 연세대랑 성균관대 붙으면 어디 갈래? 연세대학교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조금 선호도가 높아가지고요, 연세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조금 더 충원은 적은 거고요.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엔 엄청나게 높아요. 서강대 같은 경우 지금 문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강대는 가군이잖아요. 가군에 있는 서강대는요, 전부 다 연고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충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국어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국어 정시에서 매년 국어의 반영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과도. 그래서 좀 과학을 좀 못하는데 우리 애가 국어를 잘해 라고 하면요, 성균관대, 한양대보다는요, 서강대에 붙을 가능성이 좀 더 커요. 그래서 가군에서 원서를 쓴다 그러면요, 뭐 서강대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다음에 뭐 20페이지 보시면요, 성균관대학교 나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보시면요, 가군, 나군 나눠서 뽑죠. 근데 이 가군, 나군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2016학년도까지는요, 어떤 한 과에서 만약에 20명이면 10명은 가군, 10명은 나군 이렇게 뽑았었어요. 근데 그걸 금지시켰죠. 그래서 2017학년도부터는요, 가군, 나군 그래 니네 나눠서 뽑아도 돼. 근데 과는 통째로 넘어가 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은 그 20페이지에 성균관대학교 보시면요, 가군의 글로벌 경영학과가요, 성균관대학교 문과 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학과거든요. 보시면요, 가군에 있죠. 가군에 있는 그 글로벌 경영학과, 글로벌 경제학과 학생들 전부 다 빠져나간 거 확인됩니다. 다 연고대로 간 거예요. 다 연고대로 간 거예요. 나군은요, 없잖아요, 거의. 나군은요, 진짜 성균관대를 쓰기 위해서 쓴 학생들이거든요. 안 빠져나갈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여기서 빠져나가봤자 그래 나는 서강대가 조금 더 좋아 라고 해서 서강대로 뭐 가는 뭐 그 정도겠죠. 네, 다음 그 21페이지 보시면요, 한양대학교 나오거든요. 한양대학교도 당연히 연고대랑 겹치지 않는 가군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성대보다는 좀 적은 걸 확인되시죠. 이게 문과는 성균관대랑 한양대 중에서요, 그래서 좀 더 성대가 인기가 있어요. 선호도가 좀 더 성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 하나를 쓸 거면은 나 성대 쓸 거야 라고 해서 성대를 쓴 학생들이 또 연고대를 붙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그 한양대보다는 성대가 그 충원이 조금 더 높습니다, 가군에서는. 네, 다음 23쪽 한번 보시면 23쪽이 재밌어요. 23쪽이 중앙대학교거든요. 중앙대학교가 보시면 다군을 보실까요? 다군을 보시면요, 2016학년도에 1614%예요. 10명 뽑으면 161번까지 합격인 거죠. 다군에는 보시면은 대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다군의 쓸학교가 중앙대에 있고요. 홍익대 하나 있거든요. 홍익대가 그래서 중앙대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군에서 홍대가 독차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앙대가 이제 나눠먹기로 간 거죠. 그래서 조금 안 좋아해요. 다군에서 쓸 학교가 없어도 중앙대를 다 쓰는데 그럼 중앙대학교 붙은 애들이 다 가군나군에서 다 붙었겠죠. 그럼 그 학생들은요 가군나군으로 다 옮겨가요. 좀 창피했나 봐요. 올해는 공개를 안 해요. 2017학년도의 결과는요 중앙대학교가 공개를 가군나군은 하지만 다군은요 비공개로 돼 있잖아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좀 창피한가 봐요. 좀 쑥스럽기도 하겠죠. 그래서 다군에서 중앙대에 썼을 때 막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신없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다군에서 중앙대를 질러보는 것도요 하나의 전략이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문과에서는 이제 또 특이하게 이제 교대가 있죠. 교대 2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25페이지 보시면요. 가군나군 다군에 있는데 교대는 타 나군에 몰려 있어요. 거의 다. 다군에서 제주대 다군입니다. 중앙대 우리가 예시 봤잖아요. 제주대학교 다 빠져나가요. 제주대학교 다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가군에 있는 이화여대 다 빠져나가요. 이화여대는 왜 많이 빠져나가냐? 나군에 있는 학교가 더 좋아서? 아니에요. 어차피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건데 비싼 등록금을 왜 사립대에 내고 다녀요? 이화여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공립이에요. 등록금이 쌉니다. 근데 이화여대는 사립이에요. 등록금이 비싸요. 같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왜 등록금을 굳이 얘보다 2배를 내고 다닐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저 같아도 만약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건데 이화여대 붙고 뭐 경인교대 붙었어요. 이화여대를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건데 뭐 교대를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다군의 제주대를 이제 추가로 생각하시고 원서를 쓰신 다음에 다른 학교에 붙어도 이제 저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대학교 4년 동안 취직을 한 다음엔 제주도에 내려가기 힘들지만 대학교 4년 동안은 내가 제주도에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저는 상당히 좋죠. 어차피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건데 서울에서 하나 제주도에서 하나 월급도 똑같고 근무도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다른 직장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거기 뭐 26쪽을 보시면요. 이화여대나 이제 제주대나 한국교원대는요. 얘도 공립이지만 충원이 많은 이유가 충청도에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수도권에 붙으면은 수도권으로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충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27쪽까지 이제 교대에 대해서 이제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28쪽부터는 이제 자연계, 이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지금 의대 정원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의대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쓸데없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의전치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의전치전이 생기자마자 곧바로 그냥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투자를 많이 한 대학교들은 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해서 기껏 이렇게 해서 시설 투자해놨는데 어떻게 단방에 없애라고 했냐? 유예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이때 없애는 학교들은 누구 없앨래? 그 다음에 이때 없애는 학교는 누구는 없앨래? 그래서 내년까지 싹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요. 그럼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은 이과생은 좋은 거예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요. 그 의대에 가려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의대를 별로 갈 생각이 없는 학생들은요. 실질적인 등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작년까지는 이과에서 2만 등을 하면은 15,000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가려는 학생들이 붙는 학생들만이 아니잖아요. 2,000명 정원이다. 의대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에는 2,581명이었는데 2019학년도에는 2,929명으로 적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한 400명
한 350명, 400명 가까이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치대도 늘어나요. 치대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요, 2만 등을 했잖아요. 2만 등을 하면요, 실제로 이 학생은 13,000등을 한 거예요. 2,000명을 뽑으면 6,000명, 5,000명이 달려드는 거예요. 경쟁률 3대1 대충 그렇게 봤을 때. 근데 지금 3,000명이잖아요. 의대 3,000명을 뽑아요. 3,000명이면요, 최소 7,000명, 8,000명 정도를 빼야 된다는 거죠. 경쟁률까지 따져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이과는 저게 있잖아요. 카이스트 포항공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는요, 정시로, 물론 카이스트에서 아주 소수로 정시에서 수능 100%를 뽑습니다.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시로 뽑죠. 물론 과학고 애들이 거의 다 많이 지원을 하지만, 과학고 애들이 만약에 카이스트를 못 가면은 수능 봐서 나보다 위에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이 다 가는 건요, 이과 학생들한테는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2만 등이면 실제로는 13,000등, 12,000등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 이렇게 좀 점수대를 따져보시면은요,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뭐 의대에 대한 것들 나와 있고요. 뭐 거기 뭐 31쪽 보시면은 뭐 치대 뭐 그것도 충원 합격 그거 현황도 나와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한의대도 쭉 나와 있고요. 3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쪽을 보시면 이제 서울대학교예요. 문과랑 확실하게 다르죠. 충원대는 인원수가 그리고 거기 숫자가 써 있잖아요. 빵빵빵이 아니고요. 어떤 숫자들이 막 써 있어요. 그러면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문과에서 그렇게 한두 명 빠져나간 걸로도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이 정도 빠져나가면요,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 다른 학교들에서. 뭐 의학 관련된 뭐 과들이 조금 더 그 충원이 높은 거는 뭐 간호학과나 수의학과 이런 데가 좀 충원이 뭐 많은 것들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거의 빠져나가는 경우는요, 의대입니다. 나군이나 다군에 있는 의대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보시면은 35쪽 보시면 이제 연세대학교가 나오거든요. 연세대학교 문과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상위권 학교만 충원이 되는 거를 확인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연세대학교 이과입니다. 35쪽 보시면요, 다 높아요. 모든 과가, 거의 대부분의 과가요, 거기 충원율에 써 있는 숫자들이 다 크잖아요. 최소 반바퀴 이상씩은 다 돈다는 거예요. 많이 빠져나갑니다. 문과랑 달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고려대학교 나오는데, 고려대학교도요, 충원율이 높아요. 근데 뭐 연세대학교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과도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랑 고려대 붙으면 어디 갈래? 그러면 연세대학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기순위죠.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성대가 나오는데, 성대도 당연히 이과도요, 가군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가군에서 이렇게 좀 많이 빠져나가는 거 확인이 됩니다. 나군에서는 별로 없고요. 근데 39쪽에 보시면 한양대학교가 나와요. 이과 같은 경우는 한양대랑 성대랑 붙으면 어디 갈래? 그러면은 100이면 99는 한양대 간다고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좀 이과 성향이 강한 학교, 문과 성향이 강한 학교. 그래서 39쪽에 보시면은 이과잖아요. 한양대 이과는요, 성대랑 차원이 다르게 가군에서 다 빠져나가요. 많이 빠져나가죠. 306%면요, 3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10명 정원에 30번을 붙어도 합격인 거죠. 그러니까는 원서 쓴 학생 중에 40등을 해도 합격인 거죠. 그래서 가군에서 나군으로 연고대 붙어서 많이 빠져나가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뭐 40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서강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서강대, 자연계는 조금 문과랑 달라요. 충원이 별로 없습니다. 서강대는요, 자연계가 인지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에서 서강대를 원서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학교에 붙고 다른 학교에 붙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이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붙으면요, 딴 데 가질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충원율이 분명히 있어요. 이과이기 때문에 있는데 많지 않은 거죠.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다음에 중앙대학교는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군에서 작년에는 또 비공개죠. 가군나군은 다 공개했는데 다군만 공개하지 않았어요. 중앙대학교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아마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시에서 뭐 정시는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준비해라 그런 것들은 되게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작년 설명회부터 요 추가 합격, 정시는 추가 합격을 보고서 원서를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 합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수시 전형이 다 끝나고 그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정시 원서를 쓰기 전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각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수시에서 채워지지 않은 학생들을 2월시킨 그 인원 공지사항이 떠요. 근데 그게 뜰 때 수정 2월 전과 2월 후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떠요. 몇 명을 뽑겠다고. 그럼 이제 봄에 다운을 받은 그 입시 그 요강과 살펴봤을 때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하위권 학교만이냐? 아닙니다. 보시면요, 거기 자료집엔 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대조차도요 정시에서 729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작년입니다. 실제로 모집 수정에서 공지가 올라온 건요 963명이에요. 제가 거의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에서 훨씬 더 인원수를 많이 뽑는다고 공지하는 건 맞아요. 70몇 프로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수시에선 전형이 너무 많고 채워지지도 않는 경우들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 인원들이요 정시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럼 정시에선 아까 전에 처음에 본 표에서 70몇 프로에서는요 수시 인원수는 줄어들지만 정시에서 뭐 29% 그건요 늘어난다는 거죠. 거의 상위권 학교들도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연세대학교도 보시면요 점수 좀 최상위권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351명이 더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왜 조금 늘어나냐? 한양대는 교과, 종합, 논술 모든 전형에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을 높여서 얘를 그냥 내가 합격을 시켜버리면 얘는 연고대로 못 가거든요. 연고대로 못 가요. 그런 애를 잡아놓기 위해서 문자를 막 날리는 거죠. 합격했다고 막. 물론 다른 학교로 벌써 빠져나간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많이 우리 학교로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2월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최저 전형이 있을 시에는 한양대학교 정시 인원수가요 1.5배 정도가 늘어났었어요. 뭐 지금 여기서 그때랑 좀 다르지만 만약에 그냥 편하게 10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고 하면요 수시에서 넘어온 걸로는요 1500명이 됐었어요. 그때는 뭐 최저가 워낙 높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과마다도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어떤 과는 10명 뽑기로 했는데 그냥 10명이 되는 거고요. 어떤 과 같은 경우는 뭐 25명을 처음에 뽑기로 했는데 35명이 되는 과들도 있어요. 그런 과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과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인원 변동에 대한 것들은요, 그 43페이지부터 제가 또 이렇게 표로다가 만들어 놨으니까는 이렇게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표 보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요 쭉 나와 있고요.
그 55페이지가 아니고 그 57페이지까지 지금 요 그 각 학교들마다 그 2월 되기 전과 후로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입시에 대한 몇 가지들을 이제 살펴봤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지금 또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문과든 이과든 문과면 사탐, 사회탐구, 이과는 과학탐구에서 수능에서 두 과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두 과목을 어떤 과목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6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도요, 저는 과목을 바꾸라고 해요. 성적이 안 나면 과감하게 과목을 바꿔야 돼요.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무슨 과목을 해요. 어떤 과목을 하는데 맨날 20몇 점이에요. 그 학생은 과목을 바꿔도 20몇 점 나와요. 근데 그 과목으로는 성적이 올라가질 못했다는 거죠. 3월, 4월, 6월 세 번 봤는데 점수가 계속 20몇 점이에요. 그러면 7월에서도 어차피 똑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목을 바꿨을 때는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 이후에서도요, 6월 이후에도 과목을 바꾼 학생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9월 시험 보고서도요, 수능 2달 남기고도 과목을 바꿔요. 수능 원서를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 다음 주에 원서를 쓰거든요. 수능 원서를. 물론 8월 말부터 쓰지만 예비로 그냥 마킹해놨다가 9월 평가원 본 다음에 최종 마킹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그 교육청으로 원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탐 같은 건 어떤 걸로 선택하냐? 문과입니다, 우선. 문과는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이 세 과목을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틀려요. 나는 경제학자가 꿈이야. 그래서 나는 경제를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너무 모험이죠. 1등급 인원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생활과 윤리를 해서 경제학과를 가서 경제학자가 되면 되는 거죠. 이 세 과목을 좀 벗어나지 않는 게 좀 좋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게 1등급 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요, 조금 나아요.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 이제 과학은요, 우선 2과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2과목 안 하는 게 좋아요. 2과목은 인원수가 우선 너무 작잖아요.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생명이나 지구과학이나 화학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리는요, 좀 너무 하기 싫어하죠, 학생들이. 물리는 학생들이 하기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는 과학고 애들이 만약에 그 수능을 볼 때요, 물리를 선택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거긴 좀 특이한 애들이 많잖아요. 보통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물리를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문과보다는 이과가 확실하게 좀 갈리기는 게 편해요. 왜냐면 2과목 배제하고 4과목 중에서 물리 빼고 3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탐이나 과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본 다음에 이제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적표에 인쇄가 돼 있는 그 성적대로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학교마다 반영 과목, 반영 비율, 가중치, 가산점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무엇을 반영하는 반영 지표도 다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예시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59쪽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거 다 올해 기준으로 다 표를 다시 만든 건데요. 인문계 학생부터 볼게요. 여기서 국어 3이라고 써있고 수학 2라고 써있는 거는요, 그냥 제가 국어 30%, 수학 20% 반영한다고 그냥 제가 가정한 거고요. 이 홍길동이나 심청이나 보면요, 원점수는 총점이 똑같아요. 172점으로 두 명 다 똑같거든요. 근데 홍길동은 국어 88, 수학 84고요. 그 다음에 심청이는요,
그 다음에 국어가 84점이고요. 수학이 원점수로 88점이에요. 근데 올해 기준입니다. 전부 다. 올해 표준 점수로 봤을 때 점수 계산해 보면요. 홍길동이 좀 더 높아요. 심청이보다 표준 점수로 봤을 때. 근데 100분위가 반영이 되는 학교 연설 쓴다 그러면요. 심청이가 홍길동보다 길동이보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해요. 같은 총점이지만 원점수는 같은 총점이지만 표준 점수를 반영하냐 100분위를 반영하냐에 따라서 좀씩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어떤 그 과목과 과목 사이에 점수 차이가 너무 좀 심하게 난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이거보다는 영향력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비슷비슷한 점수대에서 이렇게 다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가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점수대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 그러면요. 100분위가 높으면은 표준 점수 높고 그렇기 때문에요. 크게 영향력은 없어요. 많지 0.5점 차이면은 뭐 큰 점수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수 차이는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 수학 30%로 반영이 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건데요. 춘향이 같은 경우는 82, 78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몽룡 같은 경우는요. 국어 78, 그 다음에 수학 82점 맞았는데요. 표준 점수로 반영했을 때는요. 춘향이가요. 점수가 1점이 더 높게 나와요. 근데 그 100분위를 반영하는 학교 연설 쓴다 그러면요. 이몽룡이요. 4점이 더 높게. 뭐 춘향이는 166점이 나왔지만 이몽룡은 170점이 나와서 4점이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위를 반영하냐 표준 점수를 반영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거 반영하는 그냥 단순 계산하면요. 단순 계산하면은 또 차이가 어떻게 또 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가중치까지 지금 부여를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가산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60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는데 가산점이 뭐냐? 보통 이과 학생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과에 수학 가형과 나형이 있는데 가형이 이과가 보는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가형을 지원했을 때는 뭐 10%의 가산점을 주겠다.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투 과목을 지원했을 때 그 수능을 봤을 때 그 과목에 대해서 뭐 7%의 가산점을 주겠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빈칸도 쳐놨습니다. 땡땡땡 학생에게는 가산점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냐?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가산점이 있어요. 근데 상위권 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한테는요, 가산점이 없어요. 왜 없냐? 과목을 지정해냈는데 무슨 가산점이에요? 우리 학교는 수학 가형만 이과를 쓸 수 있어라고 했는데 나형이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보통 서울 시내에 있는 여대들 이과 같은 경우에 가형, 나형 상관없어요. 나형도 쓰거든요. 근데 가형을 보면은 10%의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가 가형에서 나형으로 돌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무작정 돌리면 안 됩니다. 수학을 돌리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학 성적이 안 나와서 돌리겠죠. 근데 수학을 제외한 국어, 영어, 과학을 잘해요. 돌리면 안 되죠. 그건 돌리면 안 돼요. 그걸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으로 최저를 맞춰서 수시에서 대학교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형으로 돌리는 순간 지원을 못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무작정 수학 성적만 안 나온다고 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돌린다고 했을 때 돌려서 10%의 가산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가형을 봤을 때 60점이 나와요. 100분이 한 60이 나와요. 100분이 60이 나와서 돌리려고 하는데 가산점을 받으면 66점이잖아요. 근데 나형으로 돌렸는데 100분이 6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안 돌리는 게 낫죠. 가산점을 받는 게 65인데 돌렸을 때 65다. 가형에서 나형으로 돌리면은 문과 수학이니까 쉬워서 성적이 더 잘 나오지 않나요? 옛날 얘기예요. 예전에는요. 가형이 이만큼 배우면요. 나형은 그 안에서 배웠거든요. 시험 범위가. 근데 지금요. 가형의 시험 범위와 나형의 시험 범위가 달라요. 그럼 따로 가형에서 나형으로 돌리면요. 따로 새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이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를 다 버리고 나형을 위한 새로운 수학을 공부해야 돼요. 과목이 싹 다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산점에 대한 거는 거기 60쪽하고 61쪽에 뭐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가산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향단이라는 애가요. 가형을 받고요. 국민대학교 자연계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국민대 자연계에서는요. 가형에다 10% 가산점을 줘요. 그럼 보시면은 국민대 같은 경우는요. 표준 점수와 100분위 중에서의 100분위를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00분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더니요. 원래 받아야 되는 점수보다 10% 가산점을 받아서 29점을 더 받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한번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능 성적이요. 반영 비율, 그 다음에 반영 과목에 따라서도요, 변합니다. 이 성신여대 같은 경우가 정시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냐면요. 정시에서도요, 이런 과들은 이렇게 뽑을 거고, 이런 과들은 이렇게 뽑을 거고, 이런 과들은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제일 유리한 그 학교를 붙기 위해서는 좀 과를 바꿔서라도 유리한 과를 지원하는 게 참 좋죠. 보시면은 똑같은 점수 가지고 순양이가요. 성신여대 국어 국문학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반영 비율이 국어 30, 수학 20, 그 다음에 영어는 그냥 절대평가인데 2등급을 맞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영어는 그래서 30%, 그 다음에 탐구 20% 반영을 하는데 환산을 해봤습니다. 원래 성신여대가 500점 만점으로 학생을 뽑거든요. 근데 1000점 만점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계산을 했고요. 계산해봤더니 915점이 나와요. 근데 운동재활학과에 지원하면요. 반영 비율이 달라요. 근데 이 학생이 수학을 국어보다 못했는데 수학 비중이 얘는 좀 높죠. 얘는 국어 비중이 높은데 그래서 수학 비중이 높은 과에 지원을 했더니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라는 데는요. 상위 3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수학을 제일 못했죠. 그럼 수학을 빼고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계산했더니 933점이 나와요. 처음 국어 국문학과를 지원하는 거랑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를 지원하는 건 점 차이가 많이 나죠. 같은 대학교인데도요. 같은 성적으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제일 유리한, 본인이 제일 그나마 잘한 과목에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하죠. 네, 다음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요. 그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 달라요.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 달라서 이거 어떻게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냐 라고 해서 각 대학교마다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를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된 그 다음날 그 게시판에 다 공지를 해놓습니다. 그럼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근데 크게 의미 없어요. 성적 높은 애가 변환 점수도 높고요. 100분위도 높고요. 다 높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했는데 100분위가 그러니까 4등급이 나왔어요. 그게 변환 점수로 1등급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큰 의미 없습니다. 원점수가 높으면요. 변환 점수 높아요. 본인 점수대로 가는 거예요. 네. 다음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수능 성적 변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입시에서 이제 수시냐 정시냐 우리 이제 그것도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시로 가야 되냐 정시로 가야 되냐 고민하지 마세요. 올 겨울방학까지는요 아니면 내년 6월 평가원 시험 보기 전까지는요 제발 공부 좀 하라고 하세요. 고3 학생들 공부 너무 안 합니다. 진짜로 고3 학생들이요 공부를요 너무 안 해요. 겨울방학 때 그래, 난 고3이니까 그래 겨울방학 때 그래 마음껏 공부해보자. 2달 했어요. 그리고 3월에 이제 개학하자마자 3월 둘째 주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성적이 나오나요? 태어나서 두 달 공부 처음 해봤는데 점수 안 나와요. 그거 갖다가 난 안 되나 봐. 그 3월 되게 금방 가요.
그럼 4월이에요. 4월 달에 또 둘째 주에 모의고사 보거든요. 아니 뭐 점수가 오르나요? 별로 안 올라요. 아 진짜 안 되나 봐. 그러고서 이제 4월 말 되고 그러니까 아 날씨도 따뜻해지고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는 더 따뜻해졌네. 아 뭐 벚꽃이 휘날린다는데 자꾸 막 마음이 싱숭생숭 성적도 안 오르고 아 나 왜 사나. 아 그냥 지금부터 엄마한테 재수한다고 얘기할까? 아 지금 학교 때려치면 안 늦나? 막 이 생각 저 생각을 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6월 시험도 봐요. 6월달 되게 금방 옵니다. 그 6월 시험도 성적이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6월 성적은 그래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 재수생 때문에 내가 못 본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수생, 모든 재수생이 10만 명 정도 그냥 대충 잡았을 때 10만 명이라고 했을 때 10만 명이 다 내 위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체능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수시냐 정시냐를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공부하라고 시키세요. 제발 좀 공부하라고. 고3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특히 가을 되면 엄청나게 얘기해요. 야 너네 진짜 고3인데 공부 좀 하라고. 고3들이요. 가을 되면 진짜 공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안 해요. 어떤 걸 상상하시던 그 상상 이상으로 공부 안 합니다. 가을에. 9월달 10월달에. 그리고 고민만 너무 많아요. 아 이러다 수능 망하면 어떡하죠? 그럼 망해요. 이러니까 망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당연히 수시냐 정시냐 그런 거를 그 결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종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종합으로 결정했으면요. 수능 버리세요. 종합으로 벌써 결정을 했다는 거는 수능 성적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으니까 종합으로 결정을 했겠죠. 옆집 형이 나보다 공부를 못했다는 걸로 들었는데 무슨 대학교를 붙었대. 엄마 나 그렇게 할게. 그래서 이제 옆집에 가서 진짜 물어보죠. 진짜 당신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었어? 우리 아들 이렇게 해서 붙었어. 그럼요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종합전형으로 진짜 확실하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요. 수능 버리시고요. 자, 종합전형에 올인하세요. 자, 수시에만 올인합니다. 이거에서 안 되면요. 재수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안 해놨다는 거거든요. 종합으로 이렇게 방향을 딱 잡았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여러 논술을 좀 주로 하는데 논술을 4개를 쓸 건데 종합을 하나 정도 쓸 생각이다 라고 하면은 아니죠. 근데 종합 전형으로 좀 많이 방향을 잡았다고 하면은 그거에 올인해야 됩니다. 안 되면은 재수해야죠.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올인했다가 이거 안 되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다 안 되죠.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수능을 못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준비해서 안 되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공부의 시기고요. 방향을 잡았다 하면 수능 버리시고요. 수시에만 진짜 올인하세요. 근데 교과전형으로 이제 방향을 정했다고 하면요 눈을 낮추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종합전형 아니고 교과전형은요 서울 시내에 있는 하위권 학교라고 생각하는 학교들도 점수대가 1점대, 2점 초반대예요. 눈을 확 낮춰야 돼요. 근데 교과전형으로 원서를 썼다는 것 자체는 수능이 또 점수가 교과보다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과전형은 이제 쓴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이 1.7인데 수능은 3이 나와요. 그럼 교과를 살려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그 성적으로 맞춰서 어느 대학교에 가서 붙었는데 나 억울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능이 잘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라는 거거든요. 교과가 1.5인데 교과가 1.5, 1.7 막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까지도 1점대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교과 쓰면 안 되죠. 그러면 교과 쓰면 안 되죠. 그런 학생 쓰면 안 돼요. 교과로만 딱 정했다면은 눈을 낮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 무조건 올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3학년 1학기 성적. 그러니까 교과를 우선 정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현재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신이 전부 다 44444만 나왔는데 고3 1학기 한 번 1 나왔다고 해서요, 2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신이 좀 좋은 학생들인데 수능이 안 나오는 학생들. 근데 이런 학생들은요, 솔직히 서울에서는 참 힘들어요, 보기가. 교과로는요, 지방 학생들이 많이 붙습니다. 교과는요, 점수대가 너무 높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내신 1점대, 이거 말이 1점대지. 내신 2점대 따기도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근데 지방 학생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완전 지방일수록 더 가능하죠. 12년 반장하고. 네, 12년 반장. 전교생 100명 넘어가 본 학교 안 다녀본 그런 지역 상당히 많습니다. 제 사촌 형이 부산에 가서 사는데 거기 애들도요, 초중고 다 전교생 100명이 안 돼요. 부산인데도요. 뭐 부산에서도 뭐 외곽이지만. 그래서 내신에 올인해서 3학년 1학기 성적 무조건 잘 받아야 되는 거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을 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라도 생각해야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수능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논술로 정했다고 하는 학생들은요, 우선 학교를 정하세요. 이건 문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과가 상관있죠. 과학을 보냐 안 보냐. 과학을 보냐 안 보냐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올인해야 됩니다.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거기에 뭐 내용들은 64쪽에 좀 많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거기 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적성검사 전형으로 정했다고 하는 학생들은요, 적성검사 전형은요, 말씀드렸듯이 내신도 안 좋고 비교과도 한 것도 없고 모의고사는 맨날 안 나오고 그런 학생들이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그때는요, 수능 올인해야 됩니다. 적성검사로 방향을 정한 학생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서점 가면은 적성검사 전용 문제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무슨 대학교 다 써 있어요. 그럼 그걸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영어가 3등급이 4등급이 나와요. 그 학생이 적성검사 영어를 본다고 해서 성적이 20문제 중에 20문제 맞을까요? 못 맞춥니다. 수능하고요, 비례해서 점수가 나와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수학 성적이 60점을 넘어보질 못했어요. 그런 학생들이 적성검사 전형을 많이 쓰거든요. 6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 학생이 그 적성검사에서 나오는 수학 20문제 풀었을 때 17문제를 맞출까요? 못 맞춰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요, 항상 너 이거 사지 마. 돈 아까워. 그 돈의 반으로 너랑 나랑 햄버거나 사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문제들을 사요. 어떤 학생들은요, 제가 하도 그렇게 사면 막 뭐라고 하니까 몰래, 집에서 몰래 사가지고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요. 저 사실은 그거 사서 풀었어요. 근데 도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괜히 선생님 말 들을걸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수능이 안 나오면요, 수능 영어를 못 보면요, 적성검사 영어도 못 봐요. 그리고 적성검사 문제가요, 뭐 IQ 테스트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과서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40문제를 보면요, 40분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줘요. 60문제를 보면요, 60분밖에 안 줘요. 거의 운전면허 필기시험처럼 봐야 돼요. 한 문제당 1분. 공무원 시험처럼 봐야 돼요. 공무원 시험은 100문제 100분 동안 푸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성검사는 점수대도 높지 않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요, 65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60문제가 나오면요, 한 37문제, 8문제 맞히면 합격을 합니다. 아까 전에 학교들 보셨잖아요. 적성검사를 보는 학교들은요, 우선 점수대가 높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 학교를 썼다는 것 자체가 별로 막 완성이 돼 있는 것들이, 입시에서 완성이 돼 있는 것들이 보통 없는 학생들이 많이 쓰거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그냥 꾸준히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제가
제가 이제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어떤 특이사항들 위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뭐 제가 이야기한 게 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뭐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어떠한 궁금증이나 그런 의문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학원에 문의를 하셔서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뭐 연락을 따로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다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시키세요. 공부시키고요. 어떤 입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그런 것들은요, 6월 이후에 생각을 하셔도요, 충분합니다. 6월 달에 생각을 하셔도 원서 쓸 때까지 3달이 남았어요. 충분해요. 공부를 시키고 싶으나 부모 말씀은 부모 얘기는 잘 안 들으니 선생님, 논술 준비 같은 거는 언제 학원에서 동기부여를 논술 준비는요, 우선 그 원장님께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따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럼 원장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부를 하게끔, 뭐 저희 학원을 다니는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공부를 시키게끔 해야 되고요. 뭐 수학 학원이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3들 수학을 가르치지만 고3한테는 수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입시거든요. 그래서 수학 점수가 안 나와도 다른 걸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요, 그런 편으로 좀 많이 지도를 해줘야죠. 입시에서 성공해야지 중요한 거지 수학 점수가 중요한 건 우선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이 추후에 이제 요 학원 커리큘럼이나 뭐 올해 수능에 대한 분석 같은 경우는요, 이제 원장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